융합과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진화부터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유인물 만들면서 느낀 점이, 생각보다 내용이 많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해볼 때까지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은 뭐 사실 여기 10장 가지고 30문제 내는 건 좀 어렵긴 해도 뭐 대충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시험 범위가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 때도 특별히 할 게 없으면 좀 수업을 나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과학 글쓰기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다음 주부터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구체적인 거는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 카톡방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단어는 생명의 진화, 생명의 진화. 그래서 쭉 읽으면 알겠지만, 생명의 탄생, 뭐 생명의 연속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했으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쭉 있습니다. 다 알면 스토리가 돼요. 지금 모르니까 하나하나 보는 거고. 성취 기준에 따라서 선생님이 내용을 구성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어렵게 내용 구성한 게 아니고, 사실 이거, 2000, 2009 개정 교육과정이지, 전 교육과정에서 아마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융합과학으로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원시 지구와 화학적 진화, 원시 지구의 환경,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통합과학이랑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원시 지각과 바다를 형성하는 시기의 원시 지구의 대기 성분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다. 이 대기 성분이 달랐다. 이 대기 성분이 달랐다는 게 중요하겠죠. 에너지원이 풍부했다. 밑에 보면 이 원시의 대기 성분은 대부분이 수증기다. 대부분이 수증기다. H2O, 그리고 메테인, CH4, 암모니아, NH3, 수소, 이산화탄소, 질소. 이 정도는 분자식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원시 대기 성분에는 수증기,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 이산화탄소, 질소로 구성되어 있다. 등으로긴 한데, 이 등이라는 게 중요한 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 없애도 돼. 수증기,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 이산화탄소, 질소. 특징적인 거는, 제일 큰 특징이 산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특징이다. 산소가 없다. 메테인, CH4, 메테인의 역할은 뭐냐면, 탄소 화합물의 합성에 필요한 탄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탄소 있는 게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 이렇게 있죠. 근데 이산화탄소도 지금 우리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대기에는. 근데 그때 원시 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있긴 있었지만 비중이 굉장히 작았다. 그 대신 메테인이 훨씬 많았다. 그래서 메테인이 이제 주 탄소 공급원으로 이용됐고, 암모니아는 질소 공급원으로 이용됐다. 그래서 이 분자식만 알면 사실 질소 공급원으로 이용된 원소는 하면 암모니아밖에 없죠. 암모니아. 질소도 양이 적었어요. 지금은 거의 우리 질소가 너무 많아서 과자도 팔잖아. 질소도 팔잖아. 질소를 사면은 과자를 덤으로 주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원이 풍부했다고 했죠. 풍부했다. 오존층이 없어가지고 태양 에너지가 엄청 많았고, 그리고 화산 활동이 엄청 많았고, 열이에요. 열. 화산 활동 열. 이것도 열. 그리고 이제 번개와 같은. 왜냐면 원시대기 때는 진짜 완전 아수라장이었던 거예요. 진짜 막 맨날 비 오고 바람, 돌풍 불고 막 장난 아니었던 거지. 번개는 내려치지,
막 태양빛은 막 그대로 오존층 없으니까 자외선이나 방사선이 그냥 막 때려 박지, 막 화산 활동 막 그래서 마그마 흘러내리지, 막 개판이었던 거지. 어,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면 되고, 현재 대기 성분은 뭐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원시 대기, 원시 지구, 원시 대기에서 생물이 어떻게 생성됐는가에 대한 가설이 화학 진화설이에요. 화학 진화설. 화학적으로 진화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뭐 열수 분출 구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화학 진화설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서 이걸 하는 거 배우는 거기도 해요. 원시 지구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무기물로부터 간단한 유기물을 거쳐 복잡한 유기물이 생성되는 진화 과정을 화학적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거치기 때문에 화학적 진화라고 얘기 붙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구의 역사가 한 50억이 좀 안 될 거예요. 지구과학이 아니라 내가. 근데 생명의 역사가 한 45억에서 46억 정도 됩니다. 그럼 약 4억 뒤에 연자가 빠진 거예요. 이 한 4억, 5억 이 정도, 5억 년 정도. 그 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이죠. 정말 긴 시간. 우주한테는 작은 시간이겠지만 우리한테 엄청 긴 시간이지. 그 긴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단계적으로 아주 우연한 기회로 생겨서 지금의 내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간단한 유기물이 생성되는 걸 증명한 겁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는 거예요. 원시지구의 풍부한 에너지원에 의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무기물로부터 간단한 유기물이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무기물과 유기물이 뭐지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이 무기물은 탄소 안 갖고 있고 얘는 탄소 갖고 있고,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때려 맞추면 맞습니다. 그래서 원시지구의 풍부한 에너지원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그걸 이제 증명을 해보는, 증명이라긴 좀, 증명은 맞아요. 증명 맞긴 맞는데 좀 이게 되나? 검증 느낌이죠. 그래서 이 밀러의 실험이 있습니다. 밀러의 실험이 별표도 있네. 밀러의 실험 별표도 있다. 밀러는 그림과 같은 실험장치에서 일주일 동안 전기방전을 한 후에 플라스크 내의 암모니아와 유자관 속 물질의 농도를 분석해서 그래프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이 실험 장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실험 장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고전압 전류를 흘려줘서 방전이 일어나고, 냉각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육자관을 이렇게 해서 뭐 유기물이 여기에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고, 또 여기 끓는 물 해가지고 또 수증기 막 하고, 막 진공 펌프를 막 감압하고,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막 했어요. 실제로는 엄청 커요. 이 장치가 엄청 커요. 실제로 이제 사실 밀러와 밀러 혼자 한 건 아닌데, 나쁜 놈이죠. 이게 큰 같이 했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프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유기물이 아미노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으로써 아미노산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죠. 그래서 이 실험 내용을 보면 원시대기의 성분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다. 그 실험의 전제는 원시대기는 환원성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풍부한 에너지가 공급됐다. 이 얘기는 이제 산소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험장치하고 그러니까 이 실험장치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원시지구, 원시대기, 이 원시지구의 상황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 실험장치가 원시지구와 대응된다.
그래서 플라스크 속의 혼합기체는 원시 대기 성분을 똑같이 넣어줬습니다. 메테인, 암모니아, 수증기, 수소 이런 혼합기체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 방전 고전압 전류를 걸어줘서 전기 방전을 걸어줬죠. 이거는 번개를 재현한 거야. 번개. 고에너지를 줄 수 있었다. 고에너지. 고에너지 상태였다고 했죠. 그러면서 고에너지를 위해서 전기 방전을 줬고, 그리고 이제 냉각 장치를 통과하면 이게 수증기였죠. 여기서 수증기를 주면 다 이제 계속 김이 막 움직일 거야. 움직여서 이렇게 하고서 냉각수를 거치면 다시 물이 되겠다. 물. 그래서 이 물이 되는 게 비가 내린 거다. 원시 지구에서 비가 내리고 유자관의 이 고인 물이 결국 원시 바다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 원시 바다, 이 고인 물에서 유기물이 발견됐다. 이 유기물이 실험에서는 아미노산이다. 그래서 전기 방전에 의해 암모니아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사이아나수소 HCN을 거쳐서 아미노산으로 합성되었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암모니아의 농도가 감소하고 아미노산의 농도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사이아나수소 HCN 이 사이아나수소는 이렇게 처음에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죠. 암모니아는 꾸준히 감소한다. 요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다. 해석된다.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원시 대기 성분으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무기물인데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은 유기물이에요. 사람은 유기물인데 사람과 같은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명체를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 밀러의 실험이든 뭐든 이 간단한 아무것도 없는 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고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똑같이 따서 가져온 다른 가설이 화학 진화설 말고 열수 분출구설이 있어요. 열수 분출구설. 원시 대기가 아니라서 원시 대기가 아니라 깊은 바닷속에 열수 분출구는 이제 진짜 깊은 바다에 이렇게 뭐 열곡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한국지리 아닌가? 세계지리에서 안 배우나? 열수 분출구에서 뜨거운 열과 압력에 의해서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이 합성되었을 것이라고 뭐 주장했다. 이렇게 대충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간단한 유기물을 만들었죠. 이 간단한 유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아주 허황돼요. 아미노산 등의 간단한 유기물이 원시바다에 농축된 후에 오랜 시간 화학 반응을 거치면서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복잡한 유기물로 합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폭스의 실험으로 증명을 했는데 결국 이 폭스의 실험이고 뭐 밀러의 실험이고 뭐 오파린이고 뭐고 간에 사실은 오랜 시간 화학 반응을 거치면서 여기에 사실은 여기 생략돼 있어요. 아주 우연히 이게 돼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혹시 모르잖아?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조금 그래요. 근데 가능하지 않겠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가능성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유기물이 복잡한 유기물로 만들어지고 이 복잡한 유기물이 유기물끼리 뭉쳐서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겠다. 사실 이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유기물 복합체를 만드는 거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이 간단한 유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 만드는 게 조금 애매해요. 선생님 볼 때도. 근데 그건 뭐 그거고. 근데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시바다에 농축된 이 단백질, 핵산 등의 복잡한 유기물이 모여서 유기물 복합체를 형성하였다. 이게 이제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시 생명체는 아닌데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다른 거
이런 거 잘 하잖아, 우리. 우리 문과잖아. 유기물 복합체의 종류가 좀 달라요. 이게 주장하는 사람마다 좀 달라. 이름도 다르고. 첫 번째가 코아세르베이트다. 코아세르베이트. 되게 생소해요. 단어가 생소해서 어려워. 이 파트는. 그리고 마이크로스피어가 있고 리포솜이 있다. 이 유기물 복합체가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생명체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생명체의 특성의 일부를 갖고 있다. 아무 근거 없이 원시 생명체의 기원인 것 같아요 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코아세르베이트 뭐 보면은 단백질, 핵산, 당류 등의 고분자 물질로 형성된 콜로이드 상태의 액체 방울이다. 그래서 그림 보면은 뭐 단백질 입자에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서로 이렇게 뭉쳐진 거예요. 뭉쳐지면 복합체야.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수해서 커질 수 있고 분열할 수 있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생명체의 특성이다. 그 마이크로스피어는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아민산을 가열해서 만들어진 원시 단백질을 물에 넣었을 때 형성된 액체 방울이다. 그래서 비슷해요. 근데 주장은 사람이 다른 것 뿐이에요. 얘네도 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수해서 커질 수 있고 출하해서 그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수해서 커지고 여기 이제 선택적 투과성. 작년에 배운 거야 우리.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다. 그리고 분열한다는 건 생식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생명체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코아세르베이트와 마이크로스피어가 한 15년? 한 15년 전만 해도 코아세르베이트가 가장 각광받는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유기물 복합체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코아세르베이트가 가장 원시 생명체의 기원과 가깝지 않을까. 왜냐면 코아세르베이트는 지금도 발견이 돼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리포솜에 더 집중을 합니다. 요즘에는 좀 리포솜에 집중을 해서 리포솜이 뭐냐면 그냥 인지질을 물속에 넣었을 때 우리 인지질을 배웠어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었어요. 이 인지질을 물속에 넣었을 때 형성되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방울이 만들어져요. 사실 나한테 안 배워가지고 1학년 때 다들 이렇게 인지질 이렇게 생겼어. 인지질 이렇게 물에 넣잖아. 하나만 넣으면은 막 죽을라 그래요. 왜냐면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머리 부분이 친수성이고 꼬리 부분이 소수성이었어요. 그래서 물에 넣으면은 죽으려고 해요. 꼬리 안 닿으려고 물에. 그러면 얘 많이 넣어줘. 많이 넣어주면은 꼬리들이 물 만나기 싫어가지고 지들끼리 숨습니다. 뭉쳐져요. 이렇게 뭉쳐집니다. 이런 걸 이제 미셸이라고 해요. 미셀, 뭐 이렇게 얘기를 부르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더 넣어주면은 이중층이 돼요. 이중층. 요거 이제 확대해서 그리면 이중층이 이렇게 우리 세포막하고 똑같아. 세포막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구성하게 된다. 이걸 리포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은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과 구조적으로 같다. 리포솜에 단백질, 핵산 등의 유기물이 포함되어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 특성은 비슷해요.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고 크기가 커진 리포솜은 작은 리포솜을 출하해서 그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근데 더 각광받는 이유는 세포막과 인지질 리포솜과 세포막이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유기물 복합체까지 만들어졌으면 유기물 복합체를 통해서 원시 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만들었대. 원시 세포
유기물 복합체가 원시 단백질과 지질로 된 세포막을 갖추게 됨으로써 원시 세포가 탄생했다. 얘네들은 물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를 스스로 합성할 수는 없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세포가 아니고 원시 세포야. 그래서 스스로 합성할 수는 없고 자기 복제 가능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생명체는 아니다. 생명체로 보진 않습니다. 그냥 원시 세포야. 원시 생명체의 탄생은 이 원시 세포에 유전 물질이 추가되고 자기 복제가 가능하고 스스로 효소 합성하고 물질 대사하고 이런 것들, 이 생명체의 특성, 우리가 생명체의 특성을 사실 안 배우죠. 우리는 생명체의 특성을 모두 가지게 되면 원시 생명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화학 진화설을 정리를 해보면 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간단한 유기물이 생성될 수 있다. 이게 밀러의 실험이었다. 밀러의 실험은 되게 자세하게 봐야겠다. 복잡한 유기물이 있다. 복잡한 유기물이 생성됐다. 여기 보면 폭스의 실험으로 증명했다. 얘는 폭스의 실험으로 증명했다. 폭스의 실험은 사실 폭스의 실험이라고만 하고 넘어갑니다. 유기물 복합체 형성할 수 있다. 유기물 복합체를 형성하면 원시 생명체의 이제 기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원에서 이제 코어 셀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 리포솜이 있었다. 얘네들은 생명체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일부분만 갖는 거예요. 선택적 투과성과 생식. 그리고 원시 세포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 이 원시 세포는 이런 뭐 자가복제 능력이나 유전 물질이나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거나 효소 합성한다거나 이런 특징들은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특징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그때의 상태를 이제 원시 생명체라고 보고 원시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부릅니다. 됐죠? 그 다음은 이제 원시 생명의 이제 진화예요. 우리가 지금 화학적 진화설을 통해서 간단한 유기물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복잡한 유기물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유기물이 모여가지고 유기물 복합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유기물 복합체가 원시 세포를 만들게 되고, 원시 세포가 원시 생명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 원시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가 되느냐, 어떻게 나아지느냐,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재미는 있어요. 나만 재밌지. 원시 생명체의 진화, 원시 생명체의 특징, 원시 생명체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 처음 만들어진 이 원시 생명체예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거, 이놈들, 이놈, 이 원시 생명체, 이 원시 생명체가 결국 여기 이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단세포다. 단세포고 원핵이다. 세포 내에 막구조를 가진 복잡한 소기관이 발달하지 않는 단순한 구조의 원핵세포로 된 단세포 생물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당연하죠. 가장 원시적이었을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거 아니야? 우리가 얘는 생물이네 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복잡한 구조가 없었다. 아마도 그냥 선생님 그냥 뇌피셜이야. 뇌피셜은 그냥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핵산 있고 대충 뭐 단백질 조금 있고 요게 끝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는 무산소 호흡을 했다. 무산소 호흡을 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얘네가 살고 있는 요 환경은 원시대기다. 원시대기. 원시대기다. 원시대기에는 산소가 없었다. 그래서 원시 생명체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어야만 살 수 있었다. 그걸 이제 무산소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속 영양을 했을 것이다. 원시 바다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합성된 유기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 유기물, 우리 간단한 유기물 만들었죠. 복잡한 유기물도 만들어졌죠. 근데 그걸 먹을 수 있는 애는 없어. 그러니까 사방 천지에 유기물이 깔려 있었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유기물이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유기물만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요 얘기예요. 그런데 유기물 이 원시 생명체가 증식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원시 생명체가 갑자기 뭐 슈퍼 히어로처럼 딱 혼자 나와가지고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나만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 다 같이 좀 몇 마리가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또 분열하고 해서 점점 그 수가 증가했을 거고, 그 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계속 주변에 있는 유기물을 먹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유기물이 점점 고갈됐을 거예요. 점점 유기물이 없어졌을 거야. 그러면 유기물이 없어졌어. 근데 난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유기물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유기물을 만드는 독립 영양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바다의 유기물을 이용하는 종속 영양생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원시바다의 유기물량이 감소하고 새로 합성되는 유기물량도 감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유기물 만드는 게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그 광합성이 뭐였지?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이제 뭐 산소도 필요하죠. 산소는 필요 없지. 그래서 포도당 만든다. 포도당. 여기 이거 있어요. 밑에 있구나.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을 통해서 포도당 만든다. 원핵 생물 중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서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물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이 아이가 이 남세균입니다. 남세균. 가장 유명한 게 남세균이다. 그래서 남세균의 광합성, 이산화탄소의 환원에 필요한 수소를 주변의 풍부한 물로부터 얻었다. 밑에 보면은 남세균 출현 이전에 초기 광합성 세균이 있어요. 남세균, 광합성 세균이 출현은 했는데 처음 출현한 애가 남세균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세균 출현 전에는 초기에는 이산화탄소 환원에 필요한 수소를 황화수소나 수소로부터 얻는 광합성 세균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여기는 물인데 이 차이가 있죠. 여기는 황화수소다. 황화수소는 물보다 더 쉽게 수소를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황화수소와 빛에너지가 동시에 풍부한 지역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황화수소를 이용하는 광합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남세균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왜? 물은 어디에나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소에 이 남세균이 큰 의미가 있어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요거야. 산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원시대기에는 산소가 없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대기는 산소가 풍부하다. 그럼 그 산소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게 이거예요. 이 남세균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 산소의 생성과 그 영향. 산소가 원시 지구에 미친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죠. 수소가 풍부한 환원성 대기에서 산소가 풍부한 산화성 대기로 변화되었고, 산소가 이제 O2잖아. O2가 이게 막 번개 받고 막 열 받고 하면은 나눠져요. 그러면 O3가 돼. 이 O3가 오존이야.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메테인과 암모니아가 산화되어서 이산화탄소와 질소의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왜 질소의 농도가 높아졌는지, 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산소 때문이다. 산소 때문에. 다 산소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산소 축적에 따른 생물계의 변화, 호흡 방식과 영양 방식, 서식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호흡 방식은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산소 호흡 생물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 전에는 무산소 호흡이었다.
네, 산소가 생기니까 산소호흡으로 바뀌었고, 영양 방식이 단순히 주변의 유기물을 흡수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하는 종속 영양 생물이 출현했다. 우리가 이걸 얘기를 했어야 되네. 보면은 우리가 유기물을 내가 먹어요. 먹어서 살면 종속 영양이야. 그게 아니고 유기물을 만들어요, 오히려. 그러면 그게 독립 영양이야. 사람은 종속 영양인 게 되는 거예요. 종속 영양이 된다. 그래서 밑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원시 생명체는 처음에는 무산소 호흡을 했었고 종속 영양을 했다. 이 종속 영양은 이 종속 영양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종속 영양은 무기 종속 영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독립 영양 생물이 있고, 그리고 종속 영양 생물인데 얘는 이제 유기물을 이용한다. 그래서 유기 종속 영양. 중간에 독립 영양이 있죠. 독립 영양도 나눠졌어요. 황화수소를 사용하는 애와 물을 사용하는 애. 물을 사용하는 애가 이제 남세균이었어요. 얘 때문에 산소가 증가했다. 산소가 증가해서 오존층 형성할 수 있었고, 그래서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쭉 스토리가 있잖아, 스토리.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잘 보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할 게 너무 많아서 금방금방 나가죠. 진핵세포의 출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 원시 생명체는 아까 깔짝 나왔는데 원핵세포였어요. 원핵. 아주 간단했다. 간단하고 단순하고 이랬어요. 근데 진핵세포는 좀 다르다. 지금 이게 우리 사람이잖아. 사람이다. 그래서 생물 보면은 이제 세균이야. 세균이 원핵세포고, 동물, 식물, 균류, 원세생물이 진핵세포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균류는 곰팡이에요. 곰팡이, 버섯. 얘들은 세균이 아니야. 어디 가가지고 뭐 균류 이렇게 얘기한다고 세균이네요. 대장균도 균이고 다 균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그러면 그러는 거야. 물가라고 막 그러는 거야. 핵막이 없어서 유전 물질이 세포질에 있다. 핵막이 없다. 얘는 핵막이 있다. 핵이 있다. 핵막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 핵막이 있다는 얘기는 핵이 있다는 얘기고, 핵막이 없다는 얘기는 얘는 핵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세포 소기관이 없다. 진핵은 있다. 우리 배운 세포 소기관이 여기 다 있다. 스포체, 리보솜, 골지체,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런 것들이 다 세포 소기관이다. 공통적으로는 세포막하고 세포벽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포막하고 세포벽은 둘 다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생물의 진화. 생물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적응하고 변화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종의 분화를 의미한다. 다 지금 그냥 용어예요, 용어. 생물이 지나온 역사를 개통이라고 하며, 생물들의 개통을 나뭇가지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생물 개통수라고 한다. 이 수자가 이제 나무 숫자예요, 나무. 생물의 분류. 다양한 생물은 개통에 따라 크게 3개의 무리로 나눌 수 있다. 요게 이제 삼력이라고 해요. 3 킹덤. 삼력 분류.
그래서 세균이냐, 고세균이냐, 진해생물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요 이제 계통수는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래서 세균력은 단세포 원핵 생물이다. 고세균도 단세포 원핵 생물이다. 차이는 얘는 이제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 살아난다. 극한 환경에서만 산다. 진해생물은 이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진해생물에 해당이 되겠다.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화설에 대한 이것도 조금 합니다. 졸리죠? 자연선택설. 우리는 자연선택설은 좀 많이 익숙하죠. 익숙합니다. 똑같아요. 자연선택설은 더 내용도 없어요.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 내에서 변이가 나타나고 그게 이제 개체 변이였고, 개체 변이가 있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개체는 서로 다르고, 그러면 먹이를 더 많이 먹는 애가 있을 거고 더 효율적으로 먹는 애가 있을 거고, 그러면 걔는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생존 경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애가 살아남는다. 환경에. 그걸 자연선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과정은 똑같습니다. 작년에 배운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기린의 진화가 가장 예가 많았었죠. 그래서 작년에 너무 자세하게 했던 거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넘어갑니다. 이제 이 진화가 일어난 거를 이제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진화는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이렇게. 그게 이제 다있는 자연선택설이라 했던 거고. 그리고 밑에 보면 돌연변이구나. 돌연변이가 결국 진화를 유도합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결국 내가 다른 유전자를 자손한테 주니까 그게 이제 새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돌연변이설. 격리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갈라져서 사는 거야. 서로 교류도 없이. 환경도 다르는 거야. 환경이 다른 거야. 환경이 다르면 당연히 그 환경에 맞게 적자 생존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격리가 중요하다는 거야. 격리가. 그게 이제 격리설이에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야, 다 자연선택하고 비슷하잖아 라고 얘기하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 종합설, 현대는 지금은 사실은 진화설에 대해서 진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연선택설이라고 하지 않고 현대의 종합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돌연변이, 자연선택, 격리, 다른 것까지 다 해가지고 결국 복합적으로 해서 진화가 일어나는 거다. 어떤 한 가지가 진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작용을 해야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화석도 작년에 했었죠. 작년에 했었다. 그래서 화석은 지진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얘기했고, 화석의 생성 과정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퇴적물에 묻힌다. 당연히 묻힌다. 그러면 거기 위로 이제 퇴적층이 쌓인다. 가져진다. 단단하게 굳어진다. 풍화 침식 작용을 거치고 그 지표 노출되어 발견된다. 이런 거고. 그리고 화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 있다. 표준화석은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줬다. 그래서 고생대의 화석, 중생대 화석, 신생대 화석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각각 외웠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생존 기간은 짧아야 돼요.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돼요. 어디에나 흔하게 있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표준화석이었고, 시상화석은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준다.
그 당시 그 지층이 생성된 그 시기에 그 시기 또는 그 장소, 그 위치의 환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고 습한 육지는 이제 고사리. 산호가 발견되면은 아 일단 바다구나. 조개도 바다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화렵수가 발견되는데 바다였나? 이렇게 이렇게 하진 않겠지. 그리고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그 생물의 환경을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만약에 공룡이 시상화석이래. 공룡이 막 100도 넘는 데서 살았다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 만약에 공룡이 있는데 100도 이상에서만 살아. 그럼 말이 되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어서 지금까지도 존재하면 훨씬 좋다. 그 대신 이제 분포 면적은 좁아야 된다. 왜? 특정 정말 세분화된 딱 그 환경을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가치를 갖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었어요. 뭐 생존 기간, 분포 면적.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되는 얘는 시상화석.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되는 얘는 표준화석.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보고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석을 이용한 과거의 환경을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의 기후를 해석할 수 있다. 시상화석을 통해서. 그리고 멀리 떨어진 지층의 상대적인 생성 순서도 알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는 뭐 이런 거죠. 어떤 지역에서 화석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거 그러니까 A, B, C 요 순서로 된 거야. 근데 딴 데 가보니까 이렇게 B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B, C, D 뭐 이런 식으로 얘하고 같은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같은 시대구나. 얘하고 얘 같은 세대구나. 얘하고 얘는 없겠구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과거의 수륙 분포를 알 수 있다. 조개가 발견됐는지 나뭇잎이 나왔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대륙이 이동된 것도 알 수 있다. 멀리 떨어진 대륙의 화석을 비교해서 지질시대 동안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예시가 있죠. 이거 우리 그 남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이런 거 알 수 있다. 세계지리 하니까 이런 거는 잘 배우지 않나? 아닌가? 세계지리를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밑에 보면은 퇴적 구조에 따라서 환경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물결 자국은 얕은 물 아래, 사층리는 얕은 물 밑이나 건조한 지역, 건열은 가뭄이나 건조한 기후, 저미층리는 비교적 수심이 깊은 곳. 이거 선생님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시험에 내려고. 이런 거 진짜 내면 짜증날 거 아니야? 이런 거 내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이런 시험을 내기 위해서 갖고 온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명의 연속성인데 여기서 자르고 나머지 한 3장 정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쉬울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라서 배웠던 내용이 많아요. 다 배웠던 내용이라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50분 훌쩍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학교에서 봅시다.